이번 세션은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서포트해주는 에드워드 사피엔 3와 울트라 새로 나온 그 밸브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 저는 고대 안암병원의 유철홍이고요. 저랑 같이 좌장을 진행해 주실 교수님은 가천길병원의 강홍철 교수님께서 좌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3명의 연자가 준비되어 있고 3분의 패널 선생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와 강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남대병원의 현대용 선생님께서 Pick the topics in which sapient platform established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현대용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Pick the topic in which sapient platform established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 사피안 밸브의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준비해 보았습니다. 3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먼저 바이커스피드 아울틱 밸브에서 사피안 밸브의 특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8세 여성 환자로 디스프니아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하이퍼텐션, 기저질 질환으로 있었고 2대 에코 시행하였을 때 아울틱 밸브 0.8 제곱센티미터, 민 프레저 그레디언트 96 밀리미터스 머큐리로 10여 AS 소견 보였습니다. 카디악 CT에서 TT에서 타입 0의 바이커스피드 아울틱 밸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 프레저 그레디언트 60 밀리미터스 머큐리 이상으로 베리 시비어 AS로 판단하여 프리 발로닝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mm 사이즈 발룬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3mm 사피안 3 밸브 삽입하였습니다. 팔로업 아울토그램상 마일드 파라밸브라릭 소견 보였습니다. 팔로업 2D 에코에서 픽 벨로시티 2.6 민 프레저 그레디언트 15mm 머큐리로 성공적으로 베리 시비어 바이커스피드 아울틱 밸브 스테노시스 인터벤션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리커스피드와 바이커스피드 아울틱 밸브에서 타입이 시행 시 결과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디바이스 석세스, 원이얼 모탈리티는 비슷하고 반면 모더레이트 시비얼 파라밸브라릭 발생은 바이커스피드 아울틱 밸브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커스피드에서 밸브 종류에 따른 애우를 비교한 또 다른 스터디입니다. 사피안 밸브가 디바이스 석세스 민 프레저 그레디언트에서 발론 익스펜더블 밸브와 85% 10mm 머큐리 정도로 비슷하였으나 모더레이트 파라밸브라릭 발생은 0대 10%로 더 적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86세 여성 환자로 디스프니아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하이퍼텐션 DM, UAP, 기저질환으로 있었고 2대 에코 시행하였을 때 아우틱 밸브 에리아 0.7, 민 프레저 그레디언트 40으로 12여 AS 소견 보였습니다. 프리탑이 이벨루에이션으로 CAG 시행하였습니다. 프록시마 LAD, 인터미디에이트 스테노시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리 아터리 병변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필요시에 코로나리 액세스가 용이한 밸브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26mm 사피안 3를 삽입하였습니다. 아울토그래피상 마일드 파라밸브라릭 팔로업 2D 에코에서 픽 벨로시티 2m/s 민 프레저 그레디언트 8로 성공적으로 아울틱 밸브 스테노시스 인터벤션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개월 후에 환자가 체스트 디스컴포트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평가 위에 CAG 시행하였고 프록시말 LAD 쪽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진행한 양상을 보여서 팔로업 퍼더 이밸류에이션을 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FFR 시행하였고 레스트 C의 0.95, 하이퍼레미 C의 0.79 확인되어서 이 병변에 대해서 PCI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이딩, 카테타나 이런 거 삽입 시에 크게 문제는 없었고 2.5 사이즈의 프리 반론 후에 스텐트 삽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발로닝 하였고 성공적으로 시술 종료하였습니다. 사피안 밸브와 발론 익스펜더블 밸브는 구조상의 이유로 탑이 시행 후 코로나리 어세스 차이를 보입니다. 발론 익스펜더블 밸브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레프트 코로네리 아터리가 15%, 라이트 코로네리 아터리가 8% 정도 되지만 여기 셀프 익스펜더블은 34, 25%로 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리 인게이지먼트를 성공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용이한 경우 모두 사피안 밸브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밸브인 밸브 케이스 경우에는 코로나리 오스티움 위치, 밸브와 아울틱 우월 간의 거리, 밸브 스트럭 간의 거리 등으로 코로나리 어세스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피안 밸브를 처음 넣은 경우 발론 셀프 익스펜더블을 먼저 넣은 거와 비교했을 때 더 코로나리 어세스가 용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91세 남성 환자로 디스미아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UAP 하이퍼텐션, 디스리피데미아 기저질환으로 있었고 2D 에코상 아울틱 밸브 에리아 0.9, Vmax 4.2로 10 AS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랜스페모랄 탑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CT에서 봤을 때는 호리젠탈 앵글 50도 이상으로 호리젠탈 앵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코상 12여 AS 확인되었습니다. 이니셜로 아울토그램 시행하였고 호리젠탈 아울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텐트 밸브 패시지를 용이하기 위해서 프리 발루닝을 시행하였습니다. 23mm 발론으로 프리 딜라테이션 하였고 플렉스 카테터를 사용하여 호리젠탈 아울타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습니다. 23mm 사피안 3 밸브 삽입하였고 파이널 아울토그래피상 마일드 파라벨블라릭 소견 보였습니다. 팔로업 2D 에코에서는 픽 벨로시티 2.7, 민 프레저 그레디언트 16으로 성공적으로 아울틱 밸브 스테노시스 인터벤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 타입별 논 호리젠탈 아울타에서 시술 성공률을 비교한 스터디입니다. 논 호리젠탈 에리아에서는 어큐레트 네오와 에볼루트 간 시술 성공률 차이는 없었으나 호리젠탈에서는 어큐레트 네오가 성공률이 유효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피안 밸브와 발론 익스펜더블 밸브 각각에서 논 호리젠탈 시술 결과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두 밸브 모두 밸브 석세스, 파라밸브라리, 모탈리티는 호리젠탈 여부에 상관없이 각각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밸브 간 직접적인 비교는 없었으나 사피안 밸브의 경우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 비해 ppm 삽입률이 낮았고 특히 호리젠탈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리젠탈 아울타 케이스상까지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6세 여성 환자로 디스미아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에코에서는 아울트 밸브 에리아 0.8, 0.6, 민 프레저 그레디언트 63으로 10의 AS 소견 보였습니다. 아울타 앵글은 50도보다 큰 72도로 호리젠탈 아울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탑이 이벨리에이션 시행하였고 아울토그래피 파인딩입니다. 호리젠탈 아울타 극복을 위해 듀얼 플렉스 사용한 사피안 밸브 시스템을 선택하였습니다. 아울텍 밸브 진입 시에 저항감이 느껴졌으나 다행히 통과되어 23mm 사피안 3 삽입 후 팔롭 아울토그램 시행하였습니다. 마일드 파라밸브라 리그에 다른 소견 관찰되지 않아 시술 종료하였습니다. CCU 전실 후 경과 관찰하였고 한 7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환자 가슴 답답한 소견 호소하여 2대 에코 시행하였습니다. 여기 어센딩 아울타 부근에 인티마 플랩 소견 확인되어서 추가 평가 위에 CT 시행하였고 아울틱 다이섹션 소견 보였습니다. 환자 다행히 타병원에서 수술 후 외래 경과 관찰 중에 있습니다. 호리젠탈 아울타 크로서빌리티를 높이기 위해 듀얼 플렉스 사용 후에 사전 처치로 프리 발로닝을 시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사피안 밸브의 특장점 3개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케이스별 철저한 분석, 프리 발로닝이나 이런 것 등 사전 처치 등이 적절히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3분이나 절약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소개시켜 주시죠. 다음 케이스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서울성모병원의 이관용 교수님이 해주실 거고요. 강의 주제는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 스타트 위드 퍼스트 밸브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이관용입니다. 강홍철 교수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현대용 선생님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보여주셨던 리억세스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이제 심화해서 그 면으로 한번 지켜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가 이제 타비 환자에서 많이 있는데요. 이게 나이가 고령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술인 만큼 거의 문헌상으로 보면 한 45에서 70%까지도 이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의 프리벌런스가 같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K타비 레지스트리에서는 어떤가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60명이 등록된 레지스트리고 STS 스코어 8 미만일 때도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가 43% 정도, STS 스코어가 8 이상인 것에서도 한 45% 정도고 3베슬이 거의 한 13%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모탈리티는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밸브인 밸브 케이스도 늘어날 거고 이제 젊은 환자들한테 타비를 시행하고 수술하고 또 타비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도 많아질 거라서 그럼 이렇게 스트롯이 막 중첩되는 형상이 발생할 거고 그럴 때 이제 코로나리 억세스는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서지컬 먼저일 경우에는 이런 스트롯이 없어서 좀 더 억세스가 용이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 코로나리를 이제 타비 후에 이제 억세스할 때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을 보는 게 이제 주요 관점인데요. 그동안 문헌상으로는 이제 포스타비 후에 엔지오가 페일한 경우가 한 7.7% 정도 보고가 된다고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저희 케이스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에볼루스로 이제 타비를 시행했던 케이스고요. ACS로 다시 이제 입원을 해서 코로너리 억세스를 한 케이스인데 이런 이제 에볼루 밸브를 가지고 타비를 했던 경우에는 이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프레임 사이로 거기로 접근을 해서 이제 리억세스를 해서 엔지오를 시행을 하고 와이어로 PCI를 시행을 하는 경우인데요. 요거는 이제 케이스 자체는 잘 시행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RCA도 인게이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이제 걸리지가 않아서 보면 언다이렉트 엔지오그래피만 시행을 했고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원래는 시술을 하게 돼 있는데 앵글이 나오질 않아서 옆으로 이제 아울타 프리 스페이스가 좀 있어 보여서 이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그나마 영상을 얻었는데 이 환자는 RCA가 괜찮았지만 RCA에 만약에 병변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주 힘든 시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피엔 케이스입니다. 미드 LAD에 한 80%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타비를 이전에 시행을 했었고요. 여기는 LAD 쪽은 이제 스텐트를 임플란테이션하고 엔지오그램도 파이널로 잘 얻었는데 이제 문제는 RCA 쪽입니다. 이렇게 RCA 쪽에 저희가 카테터를 스텐트 위쪽으로 인게이지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 벌론이 넘어가질 않아서 익스텐션 카테터까지 쓰면서 벌론을 시행을 했는데 패시지가 잘 안 됐고요. 스트롯에 아마 걸린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벌론이랑 같이 서포트를 해가면서 익스텐션 카테터로 이렇게 스텐팅을 했지만 좀 어려움이 꽤 있었습니다. 스텐트 자체도 넘어가는데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결국에 파이널 엔지오그램인데 아마 요 다른 각도로 찍어봤을 때는 이 스트럿 사이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밸브가 더 이런 코로너리 리액세스에 좀 더 편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주로 많이 쓰이는 밸브가 이제 두 가지라서 이제 요것만 생각을 해보면 사피엔 밸브의 이 모양을 보시면 이제 요 스트럿의 다이아몬드가 위쪽에 아주 크게 있고 여기 이제 실링된 이 이너 스커트가 있고 아우터 스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너 스커트가 이게 클로즈드 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이게 한 7.9에서 11.6mm 정도 된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셀이 만약에 여기를 접근하는데 막아버리면은 탑이 시행을 할 때도 여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리액세스 할 때는 이 스트럿 자체가 이 코로너리 하이트보다 낮으면 사실은 아주 쉽게 저희 케이스처럼 LAD 쪽 케이스처럼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에볼루 밸브도 마찬가지로 이게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이런 스트럿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너리 하이트가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액세스는 좀 더 용이한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이너스 튜블러스 정션 자체가 좀 낮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걸릴 경우가 많아서 좀 더 숄터한 스텐트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사이너스 튜블러 정션도 아주 낮고 그리고 코로너리 아터리 하이트도 아주 낮고 거기에다가 이제 벌키한 이런 리플렛을 네이티브 리플렛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탑이 자체를 시술할 때도 옵스트럭션 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카테터를 좀 넣어놓고 시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사피엔 3는 어쨌든 어버브 더 밸브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론 익스펜더블 밸브에서는 요 지오메트리에서 보시면 이너 스커트 하이트가 6.7에서 11.6mm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코로너리 하이트가 한 10에서 11mm 이상일 경우에는 좀 더 억세스가 용이할 걸로 판단을 하는 기준이죠. 그리고 이제 요 커미셔럴 탭이 있는데 여기가 코로너리 아터리의 오프닝을 가리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요 높이 차이로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가 이제 오프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에볼루 밸브에서 요 앵글이 만약에 코로너리 아터리 오스 쪽으로 잘 낮아 있으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바로 억세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만 요 임플란트 앵글이 돌아가 있어서 이런 커미슈럴 포스트가 오프닝을 막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아예 옵스트럭션을 일으키지는 않았더라도 이 코로너리 아터리에 접근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좀 멀리 있어서 아마 제대로 인게이지 되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거의 26mm 가까이 되니까요. 우리가 한 5에서 6mm 정도 오프셋을 주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mm 정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통계상으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스프라이뉼라 타비에서 코로너리 리액세스가 페일한 게 이제 67% 정도, 인트라애뉼라 타비에서는 한 페일한 게 한 29% 정도로 꽤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요인들이 이제 리액세스 컴플렉서빌리티를 가져오느냐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션 릴레이티드 팩터는 ST 정션의 디멘전, 그리고 사이너스의 하이트, 그리고 리플렛과 이제 리플렛의 랭스와 랭스도 중요하죠. 이게 덮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벌키니스가 중요하겠고, 그리고 사이너스 오브 발살바의 위스, 그리고 코로너리의 하이트,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이제 탑이 시술 초기에부터 옵스트럭션의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이 디자인으로 보시면 마지막 디자인처럼 이 SOV가 30mm보다 이제 적을 경우, 그리고 코로너리 하이트가 한 12mm보다 적을 경우, 그리고 벌키한 리플렛을 가질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심각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나 프로시저 관련된 팩터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커미슈럴 탭의 오리엔테이션이 어느 부위를 향할 것이냐, 그리고 실링 스커트의 하이트가 이너 스커트죠. 얼마나 높을 것이냐, 그리고 밸브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또 얼마나 들어갔을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볼로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 밸브가 임플란트 되고 나서 아울타와의 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아울타에 꽉 막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밸브 투 아울타 프리 스페이스의 디스턴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억세스할 수 있는 레이트도 좀 차이가 난다고 돼 있고 3mm 이상일 경우에는 좀 더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좀 더 다른 이제 저희가 잘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랩에서 이제 개발 중이고 있는 이건 에드워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것이 있는데요. 이제 CT에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3D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지오메트리도 실제 환자 거에서 따가지고 이제 제대로 임플란트 된 데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보면 여기 이제 억세스를 할 때 어느 부분을 타겟팅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칼슘도 다 재현을 했었고 보면 밸브도 임플란트해서 이제 어떤 셀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 케이스에 실제로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LAD 접근은 용이하고 RCA도 VTA 다이아미터가 꽤 돼서 랭스가 꽤 나와서 용이하기는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이고 여기 보시면 코미슈랄 탭의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이제 코로나리 오프닝을 만약에 제대로 막고 있다 하면 좀 더 다른 루트를 각도상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플래닝을 프리프로시저럴 플래닝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저희 개발하고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피엔 밸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커미슈럴 탭 오리엔테이션, 실링 스커트의 하이트, 밸브 임플란테이션 뎁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억세스를 할 때 그러면 어떤 프로토콜로 진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잭에 이제 리뷰가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은 이 에볼루 밸브 같은 경우는 이 다이아몬드에 이제 잘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좀 쉽죠. 그래서 JLJR로 보통은 되겠고 만약에 RCA 같은 경우 잘 안 되면 AR2나 MP 카테터를 좀 쓸 것을 고려하고 있고요. 요 커미셔럴 탭이 가리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잘 접근이 어려울 텐데 이까리 카테터를 쓰는 것을 좀 더 고려를 하고 있고 아니면 벌룬 서포트나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를 고려할 것을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루틴하게 잘 되는 케이스는 카테터 먼저 인게이지 해보고 와이어로 이제 다이아몬드를 좀 크로싱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와이어 포지셔닝을 가이드 와이어를 먼저 넣고 가이드 카테터를 진입을 한 다음에 시술을 할 것이 이게 이제 루틴하게 권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보면 이 커미슈럴 탭이 결국 가리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텐데 가리지 않을 경우에는 스탠다드하게 치료를 하면 되겠고 가리고 있을 경우에는 근접한 셀을 이제 찾아서 접근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나 벌룬 서포트 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탭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밸브인 밸브에서는 좀 더 어려울 것인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볼루스를 넣을 수도 있고 사피엔에 에볼루스를 넣는 케이스, 사피엔에 사피엔을 넣는 케이스, 에볼루스에 사피엔을 넣는 케이스 이 네 가지로 고려를 해서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이 네오스커트와의 이 코로너리 오스티움의 하이트가 중요한 포지션이 되겠고
그리고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이제 이 크로싱되는 이 스트럿의 크로싱 존이 얼마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3mm 이상이면 좀 더 나을 것이고요. 그리고 프레임 2 아울틱 월의 이런 랭스도 얼마나 될 것이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피엔이 좀 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 리억세스가 페일한 것이 에볼룻을 넣은 경우가 거의 한 30% 정도로 높고 그 인터피어링 이 프레딕터들도 좀 더 2개, 3개 이상 높은 것으로 보이고 사피엔을 넣는 경우가 리억세스 레이트도 낮고 인터피어링 프레딕터도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비교를 했을 때도 사피엔이 적고 이벤트도 리엑세스 성공률도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말씀드린 이런 아나토미칼, 이제 프로시저럴한 이런 팩터들에서 어떤 게 리억세스할 때 어려울 것인가를 말씀드렸고, 이 밸브의 경우에 이제 인트라애뉴라 리플렛의 포지션, 그리고 로우 커미셔럴 하이트, 그리고 라지 오프닝 스탠 프레임 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거기에 이제 사피엔 밸브가 이제 타비를 여러 번 시술할 때 특히 퍼스트 초이스로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관영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마 코로나리 억세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연자는 삼성서울병원의 박태규 교수님이시고요. 강의 주제는 사피엔3 울트라, 아마 우리나라에 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What's New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아직은 런칭이 되지는 않아서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들 한번 리뷰해보고 외국에서는 그래도 많이 이용이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에드워드에서 제공한 자료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사피엔3 기존의 사피엔3에 비해서 사피엔3 울트라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클리니컬 데이터로 보여주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크게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에드워드 사피엔3 울트라에 구성된 품목들을 보면 ECS 동일하고요. 그리고 커맨더 딜리버리 시스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디바이스도 동일하고 크림퍼까지 동일한데 크게 다른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밸브가 좀 달라졌다는 것이고 20mm, 23mm, 26mm 밸브는 사피엔3 울트라가 만들어져 있고 29mm 밸브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 29mm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 그러면 기존의 사피엔3 밸브를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차이점은 기존에 우리가 사피엔3 패키징에 보면 프리벌룬을 위해서 벌룬 카테터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빠진다고 합니다. 생산이 중단돼서 에드워드 벌룬 카테터가 아마 내년, 내후년부터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고 다른 벌룬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되는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밸브가 어떤 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면 크게 구성은 동일합니다. 코발트 크롬 얼로이로 되어 있고 밸브 자체는 동일합니다. 보바인 페리카델 티슈로 처리되어 있는 밸브 리플렛은 동일하고 이너 스커트도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이 아우터 실링 스커트가 기존 밸브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졌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존에는 이 정도까지만 아우터 스커트가 올라왔다고 한다면 한 40% 정도 더 높게 아우터 스커트를 더 높게 하고 많이 해서 파라밸브라 리키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임상적인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겠고 기존에는 약간 플랫한 이런 패브릭으로 소재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약간 텍스처드 패브릭으로 돼서 조금 더 실링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20mm부터 26mm까지 밸브는 울트라 밸브가 만들어져 있고 29mm 기존 밸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티슈 보바인 페리카디움으로 되는 밸브 리프 동일하고 코발트 크로모 되어 있는 기존 구성은 동일하고 이 아우터 스커트가 기존에 이런 5.2mm, 6.6mm, 7mm였던 이런 밸브의
아우터 스커트가 기존에 비해서 한 2에서 3mm 정도 더 위로 올라가게끔 돼 있지만, 하지만 이너 스커트보다는 사실은 더 낮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코로나 억세스가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 파라벨룰라 리키지를 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이게 코맨더 딜리버리 시스템에 우리가 이런 긴 29mm 사피엔 3에 보면 이렇게 긴 로더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짧은 게 기존에 패킹에 들어 있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더도 크게 차이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요 밸브가 약간은 좀 더 아우터 스커트가 좀 높아졌다. 그래서 50% 정도 기존 스커트에 비해서 더 높아져서, 그리고 패브릭이 약간 텍스처드 패브릭으로 돼서 좀 파라벨룰라 리키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되겠고요. 20에서 26mm 밸브의 패키징에는 벌로 카테더가 빠져 있다. 이게 두 가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든지 이 인트로듀서 이시스, 그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조금은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기존에는 이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울트라 딜리버리 시스템도 있었고 시스도 좀 달랐습니다. 초기 버전에는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이 코맨더 딜리버리 시스템이 약간 팁도 좀 길고, 우리가 로딩을 하기 위해서 좀 조정을 좀 해야 되죠. 얼라인을 좀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딜리버리 시스템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팁도 조금은 짧게 만들고, 그리고 밸브를 그냥 밸브의 벌룬에 로딩 시키는 온 벌룬 밸브 디자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술을 할 때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도 악셀라 시스라 그래서 기존의 이시스와는 다르게 조금 더 얇게 만들어져서 29mm 밸브도 5.5mm 컴패터블하게 해서 페리페랄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서도 29mm 밸브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안이 됐었습니다. 초기에는.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런 이 울트라 딜리버리 시스템이 사용하다가 벌룬이 럽처되는 이벤트들이 캐나다에서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혈관 손상이 생기고 서지컬 인터벤션으로 바뀌어지는 케이스들이 보고되면서 2019년 8월 이후로는 좀 리콜이 돼서 기존의 그런 코맨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울트라 딜리버리 시스템이 아니라 그런 코맨더 시스템으로 기존의 이 밸브를 딜리버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겠고, 하지만 이 사피엔이 이런 개발이 되면서 뭐 하이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이런 로 리스크 환자들까지 많이 개발이 되었고, 파라벨룰라 리키지를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임상적인 데이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제일 큰 데이터 TBT 레지스트를 보면 2019년부터 한 1년 정도 보면은 대부분의 사피엔스3가 한 3만 케이스들을 사용을 하였고, 울트라는 한 1000케이스 정도 사용을 해서 1대1 매칭을 해서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되게 이때 2019년도인데 한 80세 평균적으로 이 환자들이 등록이 되었고, STS 에코는 한 4% 정도여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로 인터미디에이트 대상 환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 데이터에서는 특별하게 10여 AS에 합당한 그런 소견이고 두 매칭이 잘 이루어진 데이터가 되겠고,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 이때 시점에서 보면 컨셔스 세데이션 한 70% 정도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고, 밸브는 미국이다 보니까 23mm나 26mm 밸브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 기존 그런 딜리버리 시스템 장점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 사피엔스 울트라가 좀 경험이 많은 센터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프로시저 타임을 한 6분 정도 단축시키고 플로로스코피 타임도 한 1.5분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시술 성공률은 뭐 97, 98%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웃컴을 보시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모더레이트 시비어 파라벨룰라 리키지도는 차이는 없었지만, 이 마일드 파라벨룰라 리키지를 그리고 없는 환자들이 더 울트라에서 더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아우터 스커트를 높게 하고 충분히 가져간 것이
실질적으로 클리니컬 데이터에서도 파라벨라 리키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임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모탈리티라든지 다른 아웃컴은 좀 차이가 없었고, 아우터스컬을 조금 더 두껍게 가져가면은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사피엔3 울트라 모두 한 6% 정도로 동일하게 생겨서 사피엔3에 비해서 더 많이 페이스메이커 인서션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데이터를 보면은 이것도 많은 환자들은 아니지만 한 100명, 155명의 데이터를 매칭을 해서 결과 살펴보면 사피엔3에서는 마일드 파라벨 리키지가 한 49% 정도, 울트라에서는 19%로 상당히 많이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고, 1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역시 올코즈 모탈리티나 다른 J번, 다른 임상적인 데이터도 크게 차이 없었고, 역시 페이스메이커 인서션도 크게 차이를 더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메타 아날리시스한 결과가 얼마 전 TBT에서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80세 환자를 대상으로 역시 4.4 STS 스코어로 로우 인터미디에이트 환자를 대상으로 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한 2,000명 정도의 환자를 모아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역시 이런 데이터들을 살펴봤을 때 파라벨라 리키지가 S3 울트라에서 한 13% 정도, S3에서 한 27%에서 한 2배 절반 정도로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모더레이트 시비어 파라벨 리키지는 크게 0.73%, 1.68%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임상적으로 파라벨 리키지를 실제로 줄일 수 있구나, 그런 결과를 좀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사망률도 S3 1.2%, 1.55%로 상당히 S3나 S3 울트라 모두 효과적인 밸브 플랫폼이 되겠고, 스트로크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메이저 블리딩도 역시 차이가 없었고, 페이스메이커 인서션도 아까 TBT 레지스트랑 마찬가지로 한 6% 정도 보이는 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브 플랫폼의 차이가 사실 한 가지, 이 아우터 스커트가 조금 더 길어지고 텍스처드 패브릭으로 좀 바뀌면서 실제 임상적으로도 이런 파라벨라 리키지를 좀 호전시키는 데이터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존 밸브에 비해서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초기 XT나 기존 사피엔에서 파라벨 모더레이트 시비어 파라벨 리키지는 한 10%에서 4%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최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피엔스는 0.8%, 그리고 울트라 밸브는 0.5%로 한 절반 정도를 좀 줄여주기는 했지만, 사실 임상적으로 크게 와닿기는 큰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딜리버리 시스템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임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 런칭이 됐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임상 의뢰 입장에서는 조금 크게 와닿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드워드뿐만이 아니라 에볼루 담당 메드트로닉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개발하고, 앞으로도 좋은 밸브 아니면 딜리버리 시스템, 그런 것이 개발이 돼서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결과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 박대규 선생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밸브가 옷만 바꿔 입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임상 결과가 조금씩 좋게 나오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패널 선생님이 지금 계십니다. 강도윤 선생님, 서울 아산병원에, 그 다음에 성 빈센트 병원의 문동규 선생님, 한양대병원의 국형돈 선생님은 온라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분의 패널 선생님이 지금 이 세 분의 연재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그 현대영 선생님께 좀 그 좋은 이제 에드워드 사피엔의 그 장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열해 주셔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우리가 사실 그 처음 얘기해 주셨던 그 바이커스피드 에어틱 밸브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컴플리케이션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애뉴러스 럽처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다이색이나, 그리고 또 해놓고도 사실은 칼슘 버튼이나 많은 것처럼 그런 파라밸뷸라 릭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디바이스들이 많이 개선되면서 분명히 결과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보여주신 셀프 익스펜더블 그 밸브와 비교했을 때 이제 파라밸뷸라 릭이 좀 많이 적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데이터의 좀 이면에는 그 애뉴러스 럽처가 더 많았다라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벌룬 익스펜더블 그 밸브를 하는 게 아무래도 그 애뉴러스 럽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에볼루보다 조금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1년 데이터까지 봤을 때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보다 그런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가 좋게 나왔었는데, 우리가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점점 익스펜션이 되기 때문에 그런 파라밸뷸라 릭이 나중에 조금 더 줄어드는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대규모의 데이터들을 보면 꼭 에드워드가 사피엔이 더 낫다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저희 이제 전남대 병원에서도 이제 그 밸브 칼시피케이션이랑 노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랜딩 존 럽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서 우리도 안전하게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칼슘이랑 이렇게 많이 LVOT 쪽이나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저희는 안전하게 좀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팔로우 해보면 에코에서도 셀프 익스펜더블도 팔로우 해보면 막 모더레이트 나오다가도 마일드 나온 식으로 이렇게 조금 개선되는 것도 보여가지고 이제 좀 그런 것도 참고해가지고 시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 국경돈입니다. 현대영 선생님 나오신 김에 질문 하나 더 드리면은 첫 번째 케이스 바이커스피드 AS 보면은 탑이 잘 하시고 나서 팔로우 에코 보면 EOA 1.0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페이션 프로테시스 미스매치가 있는 것으로 최소한 모더레이트 이상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케이스에서 셀프 익스펜더블 결정 안 하시고 벌룬 익스펜더블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게 봤을 때 다행히 여기에 칼슘이랑 이런 것도 아울렛 밸브에 이제 많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그래가지고 우선은 발룬 익스펜더블도 이렇게 파라밸브라릭 이런 거 양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ppm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단지 시비어한 경우, 시비어 ppm인 경우, 그게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0.65 per 제곱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이하인 경우에만 이게 클리니컬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고 롱텀하게 페이션트의 심토에는 별 영향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이 ppm이 클리니컬 약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임상에서 보면 0.65 이하로 그렇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서 더 큰 밸브를 넣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플로어나 패널 선생님 중에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ppm 얘기 먼저 꺼냈으니까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비어 ppm을 제외한 머더레이트 ppm이 이제 클리니컬 하드 엔드 포인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어쨌든 모더레이트 이상의 ppm이 있으면 레지듀얼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경우가 더 흔하고, 특히 20mm 이상의 레지듀얼 그레디언트 있는 환자들은 푸어한 롱텀 클리니컬 아웃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간접적인 증거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바이커스피드 AS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마름모결의 이제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런 환자들은 사실 이
특별한 다른 아나토미컬 컨시더레이션이 없으면 셀프 익스펜더블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코멘트나 의견 지금 이 안에서에 대해서 좋고 다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강도인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 설화산병 강도현입니다. 그 바이커스피드에 대해서 이제 저희 센터도 처음에는 셀프 익스펜더블만 하다가 그 모종의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애뉴럴 럽처가 되지 않을까, 헤비 칼시피케이션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언더 익스펜전 된다거나 엘립티컬하게 이제 그 이제 타원형으로 늘어나거나 해서 적절치 못한 결과 뭐 이런 걸 좀 겪은 다음에 벌룬 익스펜더블로 최근에는 그냥 바이커스피드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게 그 막연한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너무 익스펜전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버사이징을 0%에서 뭐 5% 이내 정도로 해서 시술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어서 사피엔 쪽을 좀 더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커스피드가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있고 퓨처 코로너리 액세스라든가 이런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저희는 바이커스피드더라도 그냥 사피엔 쓰고 그 사이징도 뭐 특별하게 뭐 벌룬 사이징 이런 거 하지 않고 CT 사이징으로 그냥 했을 때 안전하고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의 가장 장점은 그 코로너리 리억세스 그리고 이제 로우 페이스메이커 레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익스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몰락이 생기지 않으면 나가서 몰락이 생기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젊은 사람들 이제 코로너리 리억세스 리스크가 있거나 그러면은 좀 더 벌룬 익스펜더블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관용 선생님이 아까 이제 보여주신 그림이랑 그 분석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이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이관용 선생님한테 코로너리 관련해서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그 탑이 하시고 코로너리 이제 리억세스 해야 되는 좀 니드가 있는 환자들은 루틴으로 코로너리 CT를 찍고 뭐 미리 좀 들여다보시고 분석을 한 다음에 액세스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아까 이제 보여주신 그렇게 그림 만들고 하시는 프로그램은 뭘 써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도 좀 디테일하게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이렇게 리억세스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는 않아서요. 이제 모든 케이스에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전에 했던 케이스들을 일단 모아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시저 할 때도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버추얼 시뮬레이션을 일단 하고 있잖아요. 지금 3맨션 프로그램으로. 근데 그거는 사실은 3D로 적용이 되진 않고 2D 이미지만 가지고 보는 거라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도 이제 요거는 이제 아직 과제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CFD를 좀 적용하는 과제를 다른 회사랑 이제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단 3D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울타에서 지오메트리를 환자 거를 3D로 따고, 거기에 이제 밸브 자체는 이제 CT에서 그 아티팩트가 너무 많아서 실제 밸브를 리모델링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의 밸브를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모양은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밸브 사이즈랑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제 하이트를 이제 실제 임플란트 하이트에 맞춰가지고 그 이제 커미셔 방향도 저희가 좀 제대로 넣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코로너리 억세스 할 때 고려되는 요인들 그리고 실제로 뭐 카테터를 넣어볼 때 어느 억세스 방향이 좋을 것인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제시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발 중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그 사피엔 밸브는 이제 코로너리 리억세스 할 때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커미셔럴 탭이 그쪽에 딱 그 레프트 메인 쪽에 향하고 있고 거기를 이제 벌키한 리플렛이 막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를 뭐 좀 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요새 셀프 익스펜더블은 커미셔럴 얼라이먼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사피엔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도 경험이 더 많으시겠지만 이제 방향성을 이제 완전히 맞춰서 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커미셔럴 포스트가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은 사실은 23mm 높이나 되고 꽤 넓지 않습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스커트처럼. 근데 이제 볼륨 익스펜더블은 사실은 커미셔럴 탭이 있어도 그 넓이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방향이 오스티움을 꽉 막을 길은 사실은 확률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제안하는 거는 그 탭을 맞추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부터 이제 3시 방향으로 맞추면서 들어간다든가 이제 그런 딱히 이제 정해진 테크닉은 없지만 한번 이제 찍어보고 나중에 억세스할 때는 탭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도 확인해 보는 게 이제 왜 안 들어가지에 대한 의문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을. 나오신 김에 제가 예. 부연 설명도 하고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사실은 사피엔은 하이트가 낮기 때문에 STJ 하이트가 낮아서 거기가 오블리테이션이 되지 않으면 탭이 어디 가든 별 문제는 안 된단 말이죠. 글로 어세스 하면 되니까. 결국 셀프 익스펜더블이 문제인데 지금 그 회사에서는 3시 방향으로 하면 다 괜찮다라고 그러는데 다 구라죠. 사실은 회사가 하는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세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가이드할 수 있는 툴이 없어요. 그 커미셔럴 탭이 코로나리 오스 쪽에 이게 가 있냐 안 있냐라는 거를 실제 클리니컬 프로시저 하는 중에 가이드할 수 있는 이미징 툴이 없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프리 프로시저럴이 안 돼요, 그거. 네. 지금 아까 버추얼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들어가면서 아올타의 앵글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디바이스가 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으면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제 생각엔 이거를 가이드할 수 있는 이미징 툴이 그러니까 듀어링 프로시저 중에 할 수 있는 툴이 이제 있어야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뎁스 조정하고 뭐 그런 아까 여러 가지 아나토미컬 컨시더레이션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적절한 디바이스 고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탭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술할 때랑 리억세스 할 때랑 조금 포인트가 다를 수 있는데요. 시술할 때는 결국에는 이게 후에 어떻게 리어세스 레이트보다도 옵스트럭션 여부가 제일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제 중요한 거는 ST 정션 높이, 위스 그리고 이제 코로나리 오스티움의 하이트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커미셔럴 탭은 그게 세 개 정도가 있는데 사피엔 경우 이제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그거 자체가 시술 중에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나오신 김에 질문 하나 우리가 것을 안에서 PCI를 할 때 사실 그 레프트 코로너리는 사실 인게이지가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정확히 걸리든 아래 스트러스로 걸리든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라이트 코로너리 인게이지 하기가 굉장히 우리가 어떤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을 하면서 계속 셀 스트러스에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고 뭐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가 없이는 PCI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PCI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다 동감을 할 거고 그럼 오늘 사실 주제가 어떤 밸브를 선택할 거냐라는 제목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광 선생님 말씀하신 코로너리 하이트가 12mm 이하고 SOV가 좁고 칼슘 벌든이 굉장히 많은 그런 페이션트에서 어떤 밸브를 선택할 그게 아니라면은 사피엔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밸브 위쪽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환자라면 이관영 선생님 어떤 밸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 세션이 에드워드 세션이어서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은 리억세스가 어렵다 뿐이지 이제 그 보고된 거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고요 아직.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밸브도 사실 리억세스에 거의 실패한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밸브인 밸브가 나중에 된다면 그거는 어떤 세팅으로 했냐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볼루 밸브는 어쨌든 이제 뭐 완전히 다이렉트한 가이딩이 안 되더라도 이제 우리 코로나리도 아주 아나토미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와이어링 먼저 이렇게 해놓고 거기로 이제 익스텐션 카테터 넣으면서 시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밸브인 밸브인데 그때는 이제 어떤 조합이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제 타비 환자 70대 하시는 분들은 타부인 타부를 고려하면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관영 선생님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최적의 조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부인 타부, 첫 시술, 둘째 시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사피엔 먼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결론이 난 얘기는 아니어서요. 다른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이 사피엔 세션이니까 사피엔 관련 이제 그 질문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 박대규 교수님 그 마지막에 그 울트라 소개해 주셨잖아요. 우리나라 다음 주부터 쓸 수 있나요? 아마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데이터 보니까 아마 파라벨브럴 이걸 좀 많이 줄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TVT 발표된 거 보니까 마드리드 시비어도 좀 줄여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점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델리버리 시스템에서 그 페이란 시스템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그 팁이 좀 짧은 거는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LV가 좀 작아서 이제 시술하다 보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이제 뭐 이 얼라이먼트 못 맞추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서 앞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게 왜 29mm는 없는 거죠? 혹시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하면서 궁금했던 게 벌룬 카테터가 이제 프리벌룬 카테터가 좀 빠져서 사실은 그게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사실은 그냥 에볼루 하는 환자에서도 프리벌룬 필요할 때 에드워드사의 벌룬을 잘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점이 앞으로 시술할 때 많이 큰 차이가 되지 않을까 왜 빠진 거예요? 생산을 좀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시간이 되면 좀 알아보아야지 될 것 같고요. 뭐 회사 관계자 뭐 아는 사항 있으면 얘기 좀. 없어요? 아니면은 만약에 다른 프리볼룬으로 좀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하고, 조금 어떤 볼룬 사용하시는지, 좀 프리볼룬 하는 인디케이션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혹시 강도현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대영 교수님 마지막 케이스 상당히 임프레시브한데, 김정 교수님 그 다이스 신겨서 수술했던 환자, 그 환자 뭐 넘길 때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결국 그때 생긴 것 같은데, 그 되게 기분 나쁜 느낌이잖아요. 그 넘길 때 탁 걸리는 느낌. 그래서 약간 힘을 주면 넘어가긴 하는데 나중에 엔지오 찍어볼 때까지 상당히 찜찜한 그 느낌들이 있는데, 다이세견에서 정말 프리볼룬에 대한 인디케이션 뭐 병원마다 조금씩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자를 다시 한다면 아마 프리볼룬 하시겠죠, 선생님? 네. 전남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프리볼룬 인디케이션. 이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는 이제 뭐 민프레저 그레디언트 한 60 정도 이상 되거나 Vmax 뭐 한 5, 6 이상 이 정도 되면은 프리발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코 데이터로 하시나요? 아니면 예, 아까 박들 일단 에코에서 안 좋으면 프리발론을 하는데요. 이제 보통은 에코에서는 이제 뭐 프레저 그랜트가 벨로시티나 뭐 이런 것들이지만, 먼저 두 번째는 와이어 크로스 할 때 느낌이라든지 피그테일 들어갈 때 느낌 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은 프레저 그랜트 헤모다이나믹을 보고, 이제 프레저 그랜트 60 이상이면 무조건 이제 프리덜명션 하고, 그 밑에면 뭐 안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프레저 그랜트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냥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아치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항상 저런 호리존탈 요타에서 어떤 프리발룬이 좀 더 좀 어그리시브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에 이제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데이터, 혹시 강도현 교수님 뭐 거기는 사피는 워낙 많이 쓰니까 그 프리발룬에 대한 인디케이션 혹시 따로 잡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저희는 그 칼슘 어마운트로 보고 있고요. 그 칼슘 어마운트 그 3맨쇼 재면은 나오는 그 밸류로 저희는 기준을 삼고 있는데, 850 하우스피드를 유닛 보고 한 400 이상 정도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하이칼슘으로 보고, 그 이상이면은 프리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딜 할 때 저희가 이제 제일 신경 쓰는 건 좀 작은 볼룬을 써서, 이게 완전히 뭐 오픈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밸브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살짝 프리다일레이션 해준다 생각을 해서 투 사이즈 다운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mm 밸브가 들어가야 되면은 20mm 정도 볼룬으로 해서 넓혀주고, 그다음에 밸브 크로스 되기 쉽게 그렇게 하고 있고, 이 프리딜을
칼슘 많으신 분에서 프리딜을 했는데 제대로 안 넓어지고 이거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밸브 넣었다가 밸브가 안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낭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뭐 옆으로 와이어링을 또 해서 볼룬을 다시 하고 밸브를 넣은 경우도 있어서 칼슘 헤비 칼시피케이션 있거나 바이커스피드의 경우는 프리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탑입 플래닝 할 때 프리 볼룬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상당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특히 이제 말씀하셨지만 안 넘어갈 때 이제 절차가 엄청 복잡해지기 때문에 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세션이 주로 이제 사피엔스3 울트라 런치되면서 그에 대한 내용 위주로 좀 얘기를 했었고 사피엔스3의 장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세션을 마칠 거고요. 오늘 강의해 주신 세 분 연자 선생님 그리고 패널을 참석해 주신 세 분 교수님 감사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